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전한의 13대 황제 애제와 여자처럼 얼굴이 예뻤다는 남자, 동현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자식이 없이 조합 덕에 침상에서 급사한 12대 황제 성제의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조합 덕은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었을 정도로 날씬했다는 경신세요와 작장중무의 주인공인 조비연의 여동생이었지요. 후세의 사가들은 조비연과 조합덕, 이 두 자매가 왕실의 대를 끊어 한나라 왕조를 망친 사악한 여자였다고 평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한왕조가 망한 것은 황제의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제의 외가인 왕씨와 처가인 허씨로 대표되는 막강한 외척 세력들이 권력 투쟁에 몰두했고 뒤를 이은 무능한 황제들이 이 투쟁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비연과 조합덕 자매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본 역사산책TV의 중국사산책 39편, 작장중무의 미인 조비연과 추풍선 반첩여 편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성제의 뒤를 이어 정도공황의 아들 유운이 13대 황제인 애제로 발탁되어 즉위했습니다. 애제는 즉위한 후 전임 황제 성제의 황태후였던 왕왕후 가문의 세도가 대단한 것을 보고 그들을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조정의 일을 돌보기 위해서는 왕왕후 가문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가뜩극한 애제는 일단 지금까지 행해져왔던 궁중 내의 나쁜 관행을 없애는 한편 사치를 금하고 검소한 것을 장려하는 뜻에서 궁중 안의 악부관과 기수관을 없애고 넘쳐나는 궁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였지요. 악부관이란 악사와 악기 등을 관리하는 관원이었으며 기수관이란 비단 생산을 관할하는 관원이었으니 사치와 향락을 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또 관청에 소속된 노비들의 신분을 서민으로 고쳐주었으며 하급 관리들의 월급을 인상시켜주는 등 자신이 직접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의 황제에 대한 칭송이 자자해졌으며 백성들은 이제야말로 태평성대가 올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 부태우가 조정의 일에 간섭하기를 시작하여 자기의 존호를 올리라느니 외척을 제후로 임명하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주관과 소신이 없었던 애제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부태우의 뜻에 점차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정 대신들은 할머니 부태우의 집안인 부씨파와 그 반대파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지요. 부태우는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쥐고자 자신의 뜻을 따르는 대신들과 결탁하여 반대파 대신들을 쫓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랏일을 다스리느라 그렇지 않아도 과로에 시달리고 있던 애제는 부태우 일파의 극성스러운 상주에 연일 시달리던 끝에 결국 얼마 후 병석에 누워 오랫동안 나라의 일을 돌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판에 설상가상으로 어머니 제태우 정씨가 병을 앓다가 열흘이 채 못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애제는 허약해진 몸으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느라 며칠간 바쁘게 지내다 보니 몸은 더욱 약해져서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으로 어이가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였기에 병세가 차차 호전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궁중을 산책하던 애제는 물시계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던 동현이라는 젊은 관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보다도 더 예쁘장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동현이었지요. 동현은 그의 아버지가 일찍이 어사벼슬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추천으로 16살부터 태자사인이란 말단 벼슬 자리를 받아 태자를 모시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제는 얼굴이 빼어나게 예쁜 동현을 보고 남자로서 어찌 이렇게 예쁠 수 있을까 의아해할 지경이었으며 궁녀들이 화장을 하고 나선다 해도 동현 앞에서는 무색하리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동현의 미모에 홀린 애제는 즉석에서 그에게 황물랑이라는 벼슬을 내리고 자기 곁에 늘 가까이 있으면서 시중을 들라고 하였지요. 동현은 남자인 것은 확실한데도 성품은 여자같이 부드러웠으며 매력적인 몸매로 교태를 자아내기까지 하여 애제의 정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애제는 자신도 모르게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지요. 동현의 입을 통해 그의 아버지 동공이 운중우를 모시는 한직에 있다는 것을 안 애제는 동공을 패릉령으로 옮기도록 하고 광록대부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 동궁은 더 벼슬이 높아져 운중후에 봉해지는 한편 국영의 반열에 이르렀습니다. 애제의 총신이 된 동현은 한 달에 3번씩이나 승진하여 벼슬이 부마도의 시중에 이르렀는데 황제가 밖에 나갈 때나 궁중에 있을 때 항상 황제를 모시고 잠자리를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번은 동현과 애제가 함께 낮잠에 들었습니다. 이때 동현은 애제의 옷소매를 베고 자고 있었는데 낮잠에서 먼저 깨어난 애제는 동현의 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살며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을 일으키다 보니 동현이 용포 소매자락을 깔고 자고 있어 이를 억지로 뺀다면 동현이 잠을 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까짓 용포쯤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만 동현의 단꿈을 깨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애제는 자리 위에 풀어놓았던 칼을 당겨 자신의 옷소매를 자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수란 옷소매를 자른다는 뜻이지요. 후세 사람들은 동성애를 단수 또는 단수의 환, 그리고 그 버릇을 단수벽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애제와 동현의 이 일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애제는 동현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집에도 가보라고 몇 번이나 말했으나 동현은 좀처럼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생각이 든 애제는 그의 아내까지 입궐시켜 관리들이 숙직을 서는 처소인 직녀에 머무르게 하였지요. 그리고 동현에게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애제가 그녀를 만나 찬찬히 살펴보니 얼굴은 동현을 닮아 보름달같이 풍만하고 양볼에는 귀여움이 가득한 홍조를 띄었으며 맑은 눈은 애교를 머금은 이슬같이 볼수록 황홀하였습니다. 애제는 그녀와도 잠자리를 같이 하였지요. 봄바람을 타고 꽃을 찾아든 나비처럼 그녀와 하룻밤을 보낸 애제는 이튿날 그녀를 소희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애제는 동현의 아내에게도 마음이 쏠려 동현과 함께 가까이에서 자신을 시중들게 하였지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동현이니 자기 아내를 아낄 리 없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의 정조를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요. 그래서 동현과 그의 누이 동생, 그의 아내는 번갈아 가며 황제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애제는 수시로 동현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상을 내렸고 동현의 아버지 동궁을 소부로 임명하고 관태후에 자기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동현의 장인도 대신으로 임명하고 그의 처남까지 직구모에 임명하였지요. 그리고 북쪽의 대궐밖에 터를 잡아 동현에게 큰 집을 지어주었는데 높은 담벼락에 대문이 겹겹이 세워진 것이 흡사궁궐같이 호화로웠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마침내 애제는 동현을 대사마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때 동현의 나이 2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사마라는 삼궁의 자리에 올라 나라의 군사에 관한 권력을 잡게 되었으니 이런 일은 한 나라가 세워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동현은 기원전 3년 동평양왕의 모반을 고발한 국무로 고한후에 봉해져 여루의 반열에 올랐으며 1천호였던 봉업은 더욱 늘어나 2천호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승상 왕가가 애제의 이러한 조치가 지나치다며 간언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지요. 비록 중상시 왕경의 만류로 무위에 그쳤으나 애제는 요순임금의 고사를 따른다며 동현에게 제의를 물려줄 것을 고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도 합니다. 동현은 궁중에 머무르면서 밤낮으로 애제의 시중을 들었지만 대사마로 승진한 다음부터는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어느 날 동현이 퇴청하여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애제의 병이 위독하다는 급보가 전해왔습니다. 동현이 급히 궁으로 들어와 애제의 옆에서 자리를 지켰으나 애제의 병세는 점점 더 나빠지더니 기원전 1년 6월 중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애제의 나이 겨우 26살이었으니 6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궁중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태왕태후 왕씨가 곧 달려왔습니다. 태왕태후 왕씨는 원제의 황후이자 전임 황제 성제의 모친이었지요. 그녀는 의례적으로 시체를 부둥켜 안고 곡을 하고 나서 즉시 옥새를 가지고 오라고 명하여 옥새를 자신의 옷소매에 넣고는 그때서야 동현을 불러 국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물었습니다. 동현은 국상을 치루어 본 경험이 없을 뿐더러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황태윤은 조카뻘이 되는 왕망을 급히 불렀지요.
왕망은 외척의 집안이었음에도 별다른 벼슬을 못하고 있다가 그때서야 겨우 신도후에 임명되어 지방에 있었습니다. 전가를 받은 왕망은 밤낮을 달려 도성으로 들어와 태왕태후를 만나 뵈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태왕태후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우선 왕망은 아무런 공덕이 없는 동연이 국상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간하였으며 태왕태후도 이에 동의하였지요. 왕망은 상서에게 명해 황제에게 드리는 약을 먼저 맛보지 아니했다는 이유를 들어 동연을 탄핵하게 하고 그의 궁중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동시에 왕망은 태왕태후의 명이라고 하여 동연의 인수를 거두어들였지요. 동연과 아내는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통곡하며 자결했습니다. 동연의 아버지 동궁은 교만하게 굴은 죄, 동생 동광씨는 음탕한 짓을 벌인 죄로 탄핵하여 벼슬을 빼앗고 하포로 귀양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자 태왕태후는 공광의 건의대로 왕망을 대사마로 임명하고 상서를 겸하게 하였지요. 황제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 태왕태후는 나이가 많았으므로 모든 일은 왕망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왕망은 문제의 여인 황태후 조비연을 효성왕으로 내려앉히고 황후부씨는 개궁으로 옮겨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조비연은 종가를 어지럽혔다는 죄로 서인으로 강등된 후 자살했지요. 왕망은 태왕태후의 명을 받들어 그때 나이 겨우 9살이던 중산왕 유기자를 황제로 등극시켰으니 이이가 전한의 마지막 황제 평제였습니다. 어린 평제가 나라의 일을 처리할 수 없었으므로 태왕태후가 정사를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왕망의 손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지요. 아무도 왕망에 반대하지 못했으며 이로써 나라의 모든 권력은 왕망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전한왕조가 망하고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언젠가 애제의 장인과는 고향 친구 사이인 식부궁이라는 사람이 애제에게 북방의 흉노가 침공할 것이라면서 국경지대의 군대를 직결시켜 방비해야 한다고 상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부궁의 상소에 대해 승상 왕가가 애제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폐하께서는 망령된 말이나 쓸데없는 변설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진나라의 목공은 백리애와 건숙의 말을 듣지 않고 정나라를 치려다가 크게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공은 곧 잘못을 고치고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폐하께서도 옛날의 교훈을 보고 살피셔서 거듭 참고하시어 먼저 들으신 말을 위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애제는 후에 식부궁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그를 옥에 가두어 죽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서 식부궁전에 나오는데 식부궁의 상소 내용을 왕가가 우회적으로 비판한 말이 바로 선입지어라는 말입니다. 선입지어라는 말은 처음부터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견해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의 기준이 되기 쉽다는 말이지요. 선입지어는 선입관 혹은 선입견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나라 애제와 여자처럼 얼굴이 예뻤다는 남자, 동연에 얽힌 한나라의 궁중 잔혹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